네, 안녕하십니까. 윤성모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신 분들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최근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뒤늦게 이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체육계에서 미투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수라는 지위는 굉장히 약자의 지위이고 감독, 코치라는 지위가 좀 상위에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은 피해자들이 좀 숨죽여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최근 용기를 내서 이를 세상에 알리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테니스? 네. 테니스 선수도 밑에 있었어? 네, 이게 1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 1호? 네. 언제 있었던? 2000 좀 전에? 네네. 2016년경에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윤 변호사님 근데 웃겨야 돼요. 지금 개그를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꼭 지금 웃겼어요. 개그의 멘트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벌금 물릴 거예요. 야 냉정하게 웃으세요 앞으로. 자기의 웃음을 아껴요. 냉정하게 웃어. 안 됩니다. 이름 다 목표정하고 있어. 인정이 되면 웃으시죠. 네, 이제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무렵이었던 2001년 7월경에서 2002년 8월경까지 테니스 코치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특별한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성인이 된 2016년 5월 어느 테니스 대회에서 우연히 가해자 코치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등의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고 2016년 6월경에 병원에 방문을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코치를 형사 고소를 하였고요. 형사 판결에서 가해자 코치는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진짜?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몇 명을 한 거예요? 이 한 명이었는데 네, 뭔가 심각하게 안 됐나 보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피해자가 형사 고소가 확정이 된 다음에 가해자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가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는 바람에 저희는 이제 무변론 판결로 인해서 피해자가 승소 판결이 났는데요. 이후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항소를 하는 바람에 항소가 이제 진행이 됐고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당한 게 2002년 8월이니 2016년 이후인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은 가해자 코치에 대한 형사 판결,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손해배상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의 기산일은 1심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0월 13일이다 라고 하면서 가해자 코치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최초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 7일에야 현실화되었다고 봐야 하고 이는 손해배상 채권의 장기 소멸시효인 10년의 기산일이 된다라고 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해를 안 나를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기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화됐으니까 이제 네. 그 손해를 좀 어떻게 보면 해준 거 아닌가? 손해를 안 날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을 받은 날로 판단. 진단을 받은 날? 뭐 이렇게 양쪽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불구하고 가해자가 또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요. 대법원도 항소심과 다를 바 없이 판단을 했습니다.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이제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당시 성범죄를 당한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그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뭔가 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이 경우도 이제 선수와 코치라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약간 법적인 안정성과 뭔가 구체적 타당성, 정의의 측면을 좀 비교 형량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됩니다. 정신적 손해라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맞아가지고 상처가 그쵸. 났으면 내가 네. 아는데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건 본인도 이게 언제 내가 받았는지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네, 특히 이제 이 사건은 이후에 성년이 돼서 다시 만나면서 이게 막 증세가 발현이 돼가지고 또 좀 그런 점을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판결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판시가 되었고 이제 그래서 원고가 2016년 6월 7일경 외상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때부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현실화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관계자도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전문가 진단을 받기 전에 성범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화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서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법문상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뭐 불법 행위가 있은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어도 굉장히 이 도가 여부 판단이 간단한 문제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그 위에서 본 사건과 같이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들도 보면 소멸시효 기산점을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고 위 사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손해 발생의 현실화 시점, 실제 청구가 가능했던 시점, 기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오래전에 성범죄를 당한 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뭔가 세상에 알리고 피해를 보전하려고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 다른 사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지루했습니다. 우승의 포인트가